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정말 날이 덥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덥습니다. 네,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도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여기서도 나오고 옆에서 또 따로 또 예. 네, 에어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개나 돌린다는 것은 예.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스튜디오다 보니까 이 조명이 불이 좀 셉니다. 더워가지고 조명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뭐 사고들도 나타나고요. 그 이주 노동자 청년이 예. 또 이제 생명을 또 달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이제 뭐 기후가 이게 참 큰 일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전 세계가 그런 뭐 거죠. 유럽 쪽이랑 막 이쪽은 더 심하다는데요, 그쪽은. 네. 우리 다행이다 뭐 이럴 정도로. 날이 갈수록 이 네네.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인류가 네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탄소 뭐 줄이고 네. 뭐 이런 식의 대응으로 과연 이거를 멈출 수 있느냐, 네. 이 기후 위기를. 네네. 그 의문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인류가 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같이 끊임없이 서로 과소비하고 아하. 폐기하고 경쟁하면서 네, 서로 네. 뭐 또 소비하고 이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식주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최대한 쉽게 하면 없이 사는 네네네. 그 과소비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의 사회 제도로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정자, 난자 여기에서도 플라스틱 그 뭐라 그럽니까? 추출물 이게 지금 검출이 된답니다. 벌써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유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네, 이제 아이들도 이상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좀. 근데 사실 이게 기후 협약 같은 게 없지는 않은데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전혀 협조를 안 하죠. 걔들이 지금 사실 자본주의로 치면은 제일 1등인데 제일 협력을 안 지금까지 해요. 환경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파괴해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자 했을 때 예. 싫다고 계속 땡깡 부리는 것도 미국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환경 파괴 문제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긴 하지만 좀 책임이 심한 쪽과 덜한 쪽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메리카 깊은 밀림에 사는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겠습니까? 예. 미국 같은 사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동안 환경을 많이 파괴했고 네. 또 현재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한 세력도 그런 나라들의 독점 자본가들이죠. 왜 일본의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건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윤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예, 돈 아끼려고. 그렇죠. 일본 사실 그 충분히 정제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본의 독점 자본가들이 그게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윤을 위해서 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제도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상당한 풍요를 가져다 준 건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다 보니까 인류 공동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안위라든가 이런 걸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대신 심리학에서는 그런 걸 또 사회 공유지의 비극 뭐 이런 게 얘기도 합니다. 공유지. 네, 공유지. 공공의 토지란 뜻이죠. 예. 공유지의 비극이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개인들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러려면 폐수를 자기 집에다 버리는 거는 비합리적이죠. 밖에다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공유지에다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공유지에다 폐수를 버려요. 개개인으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공유지가 오염돼서 식수가 결국 오염돼서 다 죽는. 그래서 개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 결국 공멸을 초래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게 사실 자본주의 제도하고는 잘 맞아떨어지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무제한적인 탐욕, 이윤 추구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회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장 폐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수 내보내다가 걸리면 내는 벌금이 싸죠. 더 싸니까. 네, 시설하는 것보다. 그거 저 폐수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는 것보다. 맞습니다. 야, 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천연 동물, 뭐 희귀종, 밀렵꾼들 있잖아요. 예. 그 밀렵꾼들한테 그 동물 보호를 아무리 가르친다고 교육을 한다 그래서 밀렵을 그만두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생존이거든요. 그거 죽여서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자기 노후도 보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각 개인이 또 맹렬하게 개인의 이익 생존을 쫓는 사회,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환경 보호가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야, 다 멸종하는 동물이잖아. 어차피 죽을 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걸 안 잡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우리 인류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은 또 이제 한 그 젊은 또 생명이 하늘로 간 것들도 사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모든 우리들이 다 지금 이제 겪는 거고요. 어유 정말 뭐 숨이 막혀요. 밖에 있으면은 막 온풍기를 그 코앞에서 틀어놓은 기분이 막 들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좀 시원한 뉴스. 요즘에 이제 삼두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삼두 특검 마차. 네. 뭐 세게 달립니다, 특검들이. 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뭐 곧 이렇게 되면 김건희도 이제 소환도 되고. 이제는 지가 핸드폰 놓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신원조회도 하고요. 네. 구속도 당하셔 이제. 생각만 해도 조금 온도가 확 떨어져요. 네. 우리는 떨어지고 윤석열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고. 구치소 들어가야 되니까. 구치소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가 아주 따뜻하답니다. 뜨겁다는데요. 네. 뜨끈뜨끈하죠. 예. 그 윤석열은 이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후에 있습니다. 네. 그 집어넣는다 싶었더니 직위원이 이게 풀어줘가지고 정말 그 폭염이 이미 그때부터 왔어요, 저희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2차 이제 영장실질심사인데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머그샷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 딱 서가지고 사진 찍는 거 이거 찍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안 찍었대요. 그때는 뭐 사실 들어가서 별짓 다 했어요, 그 안에서. 뭐 거기서는 메이크업도 한 거 같은데. 메이크업도 하고 뭐 아주 특별 대우를 받은 거로 알려져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신분이 대통령이었죠. 맞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뭐 경호를 소위 명분 삼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신분이 민간인.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 구치소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도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돌아올까. 탄핵이 기각되면. 내가 거기 때 윤석열만 안 들었으면 저놈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도 수거 대상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거 대상.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웬만한 요구사항은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파면됐고 끝났다. 파면도 됐고 경호 인력도 없고. 그렇지. 내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봐줄 이유가 없어요. 윤석열이 뭐 부탁한다 그래서 오히려 성렬아 이제 네 시대는 끝났어. 막 이렇게 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쭤본 거죠. 왜 자꾸 웃냐? 그랬는데 두 번 그 출두했거든요.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두 번째 사진이 좀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눈빛이 약간 슬퍼요.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약간 슬프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제 이게 머그샷 오늘 찍으면 머그샷은 좀 약간 충격이 올 것 같은데요, 얘가 그렇죠. 현타가. 그 노래 그런 거 있죠.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맞습니다. 그런 심정이다. 그 표정이었죠. 사진이. 그래서 윤석열이 현실을 강제로 직면당하는 중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처음엔 하다가 현실을 부정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살다가 화를 내는 단계, 분노하는 단계로 가서 막 승질을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도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수용하는 단계로 현실을. 어쩔 수 없죠. 뭐 현실 자체가 돌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겠죠. 자기가 가져왔던 그 왜곡된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마치 이제 매트릭스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영화상으로 보면 내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고 이런 세계요. 빨간 약 먹은 듯한. 예.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이게 현실이구나.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네. 끝났구나. 아 진짜로 그러면 무기징역 사형 이런 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슬프죠. 내가 왜 그냥 얌전히 검사나 할 걸. 왜 김건희를 만나서 네. 이런 이 길을 달려왔던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했던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뭐 현타가 이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예.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이제 오늘 밤 될 것 같아요. 예. 윤석열은 구속이 될 거고 만약에 안 나면은 이제 진짜 이건 다시 한번 이제 갈아엎어야 돼 사법부. 다시 한번 국민항쟁을 네. 일으켜서 이제 법비들을 완전히 진압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사법 것 같고.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찰 지금 또 벌써부터 검찰 관련해서 뭐 해체는 안 되고 뭐 개혁이냐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해체도 하고 개혁도 하고 싹 다 해야죠, 이놈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거는 이제 될 것 같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얘들이 싶고 이제 김건희.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가장 큰 것은 이제 김건희는 이제 구속은 당연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삼특검이 파면 팔수록 오직 한 곳으로 김건희가 나온다는. 그렇죠. 파면 모든 곳에 김건희가 있는. 네, 나 불렀냐? 네. 이러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거죠. 모든 곳에 있습니다, 김건희가. 막 하다 보면 네. 갑자기 김건희 툭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갑툭튀. 네, 갑툭튀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주물렀던 실세 중에 실세. 예. 실질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죠. 네, 윤석열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뇌물을 받으면 다 김건희가 받았어요. 네. 윤석열이 받은 게 아니에요. 청탁도 다 김건희한테 했어요. 네. 윤석열한테 안 해요. 윤석열이 좀 불쌍하죠. 이런 그러니까 거 윤석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잘 몰라요. 네. 주인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네, 윤석열이. 네. 시키는 것만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를 구속하고 잡아넣는 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을 그야말로 몰락시키는 데서는 더 결정적인 장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김건희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이냐. 예. 이게 참 이제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 화장기 싹 가시고 그 수의를 입고 죄수복을 입고 딱 들어가는 그 모습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얼굴 수술을 너무 많이 하면 표정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글쎄 좀 뭐 금방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뭐 외국의 배우 감독들이 배우들이 너무 성형을 많이 해서 얼굴 표정 연기가 안 된다. 그래요? 네, 뭐 이런데 어쨌든 뭐 김건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했을 때 그 후유증도 상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 표정이 이상한 표정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기괴한 표정을. 그러니까 안 맞는 상황과 맞지 않는. 그게 마치 윤석열이 정신이 당했을 때 웃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정신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약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끊어지니까. 예. 밖에 있으면 계속 보충하면서 관리를 그럴 수가 받을 텐데 있는데 이제 딱 들어가면 약 투약을 못 하잖아요. 그게 가장 공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건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어떻게든 파다 보면 다 김건희가 나오고 파다 보면 다 돈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저는 보면서 지난 3년 동안의 얘네들의 악행 이게 이제 압축적으로 지금 다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뭐 내내 외쳤던 거 이게 지금 압축적으로 다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삼특검을 보면서 그 3년 동안의 그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벌 받은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 네, 맞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좀 그렇습니다. 구현을 해야죠. 네. 예, 특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특검인데요. 네,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받들어 가지고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뉴스가 트럼프 뉴스인데 이거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트럼프가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거 보낸 게 아니라 공개해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 SNS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딱 공개해버렸죠. 이재명 봐. 한국 사람들 다 봐. 한국 사람들 다 봐. 나 이재명한테 편지 보낸다. 세계인들 다 봐. 25%.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그야말로 이제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날강도 짓을 한 건데.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패권 추락과 관련된 지금 사실 현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쥐락펴락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심각할 정도로 패권 추락하고 있죠. 네. 뭐 상실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국가적으로도 거의 이제 붕괴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 추락을 어떻게 관리할까. 근데 이거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역전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라고 네오콘이라고도 하죠. 그 네오콘이 포함된 글로벌리스트 진영은 전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했고 또 중동의 화약고를 이렇게 건드렸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만하고도 뭐 이런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경착륙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일거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대전 세계 세 군데에서 만약에 벌어진다면 미국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착륙 당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나타난 세력이 트럼프 세력입니다. 마가 세력. 이 세력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패권주의 세력이라는 건 똑같아요. 제국주의자라는 건 똑같고. 다만 무리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연착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 세력의 입장은 최대한 전쟁 방식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 방식으로 삥을 뜯자. 삥을 뜯자. 그러니까 어차피 진짜 폭탄 대신에 관세 폭탄 던지자. 그렇죠. 아니 진짜 폭탄 던지면 그게 미국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뭐 군산복합체만 살찌는 거지.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치워버리고 괜히 돈만 깨지니까 하지 말고 그냥 뜯자 삥을.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인 거예요. 트러스 소셜에다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든 시절은 좀 교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자기네가 안 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계속 전쟁 일으키고 색깔혁명으로 뒤집고 이런 짓을 하면서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인권의 탈을 쓰고 그러면서 알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그리고 금융자본한테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돈을 뜯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탈을 했다고 본다면 트럼프는 군대나 이 뒤집기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CIA도 거의 대폭 약화시켰죠. 그러면 순순히 돈을 주겠습니까? 옛날에 바이든은 교활하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좀 주는 게 있었는데 트럼프한테는 순순히 줄 리가 없어요. 따라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가면 벗어 던지고 이제 뭐 민주주의 인권 이거 개나 줘버려 해서 던져버리고 그냥 나는 강도야. 반가워 난 강도라고 해. 우리 원래 강도였어 우리 미국은.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 내놔. 너희 가진 거. 다 내놔. 우리 지금 망해서 무너지게 생겼어 나라가. 싹 뜯어야 되겠어. 있는 대로 다 내놔.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의 방식으로 겁을 주고 그 나라를 아작을 내면서 뜯으면 어쩔 수 없이 뜯기는 게 있지만 지금 군사력 사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뜯을 때 어떻게 뭐 다 뜯기겠어요 그거에? 그 군사력 사용도 사실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죠. 드러났죠. 우크라이나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고 이번 중동전에서 드러났고 그러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힐수록 트럼프는 과격해져요. 고분고 말을 한다네 이것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안 좋게 얘기했나 봐요 뭐. 뭐 우리는 국익을 지켜야 되고 이랬는지 열받아가지고 공개 신문에 그냥 때려가지고 야 이 대놓고 할 거야. 25% 너한테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너희 나라에 있는 친미 세력 국민들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압박이다. 네. 네.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일본이 좀 달라졌다. 이건 계속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러다간 진짜 뭐 진주만 습격하겠어요 분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프로 만들어요. 우리 일본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도 나올 듯해요.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 바뀌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일본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한국도 예. 바뀌었습니다. 네.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그렇죠. 정권이 교체됐어요. 우리 정권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일을 찍어서 던진 거야. 네. 이걸 말을 안 듣거든. 예. 한국 일본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나라 걸 공개했잖아요. 예. 내용 똑같아요. 나라만 바꿔서 썼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내용도 똑같은 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두 나라. 복부신가? 네, 복부시죠. 나라 이름만. 나라 바꾸기. 이름만. 네. 자, 그런 걸 보면 일본의 강경 대응, 예. 한국의 어떻게 보면 강경 대응이든 아니면 그것이 예상되든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그야말로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를 때려놓고 만약에 니네 거기다가 얹어서 때리면 우리 그거 다시 더 얹어준다. 그렇죠. 더 때릴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지가 25% 때렸어요. 그럼 우리는 25%안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25% 때리면은 그 얹어서 50%로 때리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할 때까지 해보자는 할 때까지 거죠. 해보자는 거거든요. 중국처럼 네. 하겠다는 거죠. 120%든가. 거기까지 갔었죠. 네. 근데 결국 중국한테 무릎 꿇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원래는 그 오늘부터인가가 그랬어요. 원래는 적용이. 네. 근데 갑자기 지가 어제 8월 1일로 연장해 준다 이씨.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소리는 쳤지만 그렇죠. 사실은 물러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의 대응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큰 소리 이렇게 빵 치고선 던졌더니 한국이 쫙 찌그러져가지고 네. 막 저자세로 나온다. 야. 그러면 이건 뭐 거저먹기다 생각하고서 하겠죠. 윤석열 했으면은 25%라뇨 형님. 50% 그렇죠. 드리죠 저희들이. 뭘 더 드릴까요? 뭘 더 드릴까요? 뭐 뭘 이런- 더? 네. 근데 요 두 나라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던져보자. 던져보자. 그런데 중국은 바로 우리도 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우리도 뭐 관세를 때리겠다. 네. 그리고 때리니까 또 진짜로 때렸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물러섰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이 만약에 강력한 대응을 한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좀 물러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선 나라들 캐나다 네. 25%였죠. 네. 개겼고요. 네. 승리했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도 기겼습니다. 셰인바움이든가요. 그 여성 네. 대통령 성공했고 지금 이제 일본 개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우리는 정권까지 바꿔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한데 국익 관찰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좋은 얘기죠. 네네, 좋은 얘기인데요. 원론적인 얘기고. 네네. 당연히 트럼프한테는요. 절대 저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트럼프는 저자세로 특징이죠, 특징. 저자세로 나면 네. 막 때려요. 그때부터. 네. 야, 너 저자세야? 네. 머리 박어. 막 발로 밟고 막 그냥 잔인한 학대를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가 성향이 이 그래요. 심리가 왜 그렇습니까, 얘 도대체? 얘도 그러니까 네. 강약 약강이에요. 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하고 절대 안 싸우는데 네. 좀 만만하다 그러면 짓밟아요. 그러니까 거래 기술은 사실 그게 한포 외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포 외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젤렌스키가 왔는데 거래하려는 네네. 거예요. 말로 막 설득해 보려고. 예. 근데 트럼프 전혀 안 들어줘요. 딱 한마디 하죠. 너 카드 없잖아요. 맞아요. 면제에다 대고 전 세계에 생중계 되고 있는데 너 뭐 카드 있냐? 카드 없잖아. 거래를 하려면 카드가 있어야지 뭘 거래를 하지. 빈손으로 와가지고 뭔 거래를 해.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중요한 것은 카드야. 카드예요, 카드. 카드가 있냐 없냐. 네. 카드 없으면 내가 너한테 들어줄 이유가 없다. 예. 뭐 트럼프의 선의에 호소하고 뭐 이성에 호소 이거 절대 안 먹혀요, 트럼프는. 카드가 없으면 카드 없잖아 소리만 듣게 돼요. 예. 카드를 만들어서 트럼프를 압박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카드가 없으면 개기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캐나다나 멕시코는 무슨 카드가 있었던 겁니까, 선생님? 국민적 지지도 중요한 카드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러네요. 이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압박을 하면 니네 싫어해. 니네를 싫어하게 될 거야. 사실 미국이 또 반미와 관련돼서는 또 이게 굉장히 겁이 예민하지 많죠. 않습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돼요. 국민의 높은 지지와 저항. 그럼 우리는 뭐 카드 확실하네요. 그죠 있죠. 우리 촛불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미 있는데.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카드는 다변화. 다변화. 야, 너 그러면 우리 미국에 안 팔고 이제 알았어. 나 러시아나 갈래. 그래. 브릭스 좋더라. 브릭스. 브릭스 요새 뜨더라. 괜찮은 것 같아. 네. 브릭스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 뭐 동남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요새 아프리카도 괜찮대. 뭐 이런 식으로 다변화 카드. 예.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를 급격하게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데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카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잘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남북관계. 지금? 남북관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건 결정타죠, 트럼프한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었다. 네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네. 트럼프 절대 압박 못합니다. 왜? 북과 대화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관세 내려줄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카드가 준비돼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지. 네. 그냥 좋은 말로 설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의미 없다. 네, 트럼프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얘기까지 했어요, 어제요. 어제 했죠. 일부러 한 겁니다. 100억 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억 불이면은 지금 13조? 예. 뭐 13조 7천억? 네. 근데 이 정도라는 건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와의 그 방위비 협상해 가지고 올해가 아마 1조 4천억인가 그럴 거고요. 네. 내년이 1조 5천억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엄청난 돈이죠. 아이고 뭐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13조 그러니까 10배보다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놈이. 그러니까 왜 이번에 그러는 겁니까? 25%와 더불어서 방위비도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같이 한 거죠, 지금. 네, 묶어서 네네. 일괄로 타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네, 트럼프 쪽에서 네.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대다. 예. 그런 주둔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네, 그래서 뭐 콜비 같은 사람은 대놓고 얘기했죠. 북한은 알아서 니네가 상대해라. 주한미군은 거기에 상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북한하고 싸우는 것은 너네 한국이 하고 우린 중국. 중국이야. 그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항모라 그랬잖아요. 네, 항공모함이다.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예. 자, 그러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명확하게. 과거의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 대소 억지력으로서의 한미동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명분으로만 본다면. 명분으로 봤을 때. 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네. 중국을 견제하려고 자기네가 배치한 군대지. 북한하고는 우리 보고 싸우려며. 그러니까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돈 내놔. 니들이 돼. 너희도 그 중국 상대하는 군대를 우리의 땅에 배치했는데 100억 불을 내라. 100억 불 내라. 괜찮네요. 싫으면 나가라.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25% 관세들도 우리가 낼 테니 매기고. 뭐 그러면 관세 매겨. 주한미군 내보낼 테니까. 네. 싹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면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협상이 아주 잘 풀리죠.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 있는데 네. 친미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그리고 뭐 김종인도 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네. 이게 잘 될까 과연?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100명 보내서 100명 100만 페이지의 데이터를 줘도 카드가 없으면 안 돼요. 트럼프한테는. 네. 아무리 친하고 네. 아무리 설설기를 보내봐야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다. 네. 강한 카드로 방금 카드가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카드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이랑 대화를 해보려고 온갖 아양을 떠는데 북한이 지금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밝혔다면서요. 야, 우리가 메일 보냈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주니? 메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근데 지금 오늘 뉴스 중에 제가 좀 신기한 거는 지난 3월과 5월인가 이제 북한에서 그 표류 돼가지고 난파돼가지고 목선 타고 이제 온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그 6명을 돌려보냈죠. 북한 돌려보냈어요. 오늘 돌려보냈습니다. 네. 근데 기사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은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고 싶어한다, 돌아가고 싶어한다. 네. 대부분 다 돌아가고 싶어 했겠죠. 근데 그렇죠. 그동안 다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유엔사가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유엔사가 면담을 했더니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거고. 오늘 이제 유엔사가 계속 북한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북한에서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야, 어느 지점에 몇 시에 보자. 안 받아주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 몇 시에 갔더니 경비정이 있다. 유엔사가 말해준 그 저 지점에. 근데 이제 이분들 배를 그냥 그대로 돌려 보내준 거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간 건데 유엔사가 자꾸 나와요 여기에.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북쪽이 그 국경선 재정비 작업에 들어갈 때도 유엔사에다 연락을 했죠.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남북 휴전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게 유엔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날조된 거 이제 가짜 기구이긴 한데 합니다. 유엔사가 아니죠 사실. 야, 이거 진짜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한 미군 사령부라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유엔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엔의 기구 같은데 전혀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만 유엔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랑 우리만. 아무튼 어쨌든 뭐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경선 정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남쪽하고는 연락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아예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한번 했고, 왜냐하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야 되니까 이제 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엔사에서 연락을 하자 이제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희와 대화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야. 그냥 휴전선을 니네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발적 충돌이 있을까봐 통지해 준 거지. 그러니까 안 받아. 그래서 안 받았는데 이쪽에서 뭐 온갖 짓을 다 했겠죠. 이번에 딴 게 아니고 이분들 돌려보내려고. 아니 가고 싶다 그러고 그쪽 나라 주민이니까 좀 연락 좀 제발 좀 받아줘라. 그렇죠. 그래서 연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받아서 일체 답을 안 해줬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통로? 모르죠. 이제 안 받으니까 연락을. 그럼 뭐 미국에 있는 유엔 대표부 이런 데 가서 그건 되거든요. 가서 똑똑똑 지금 전화를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우리가 딴 게 아니고 사람들 돌려보내는 건데. 그러니까요. 북에서 그럼 그래? 그거였어? 그럼 뭐 우리가 기다릴게. 뭐 이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갔잖아요. 요런 시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미국의 대북 대화를 트기 위한 안 달라 있는 몸부림. 그러니까 어제 뉴스 중에 또 재미난 것은 무인기 문제 요즘 이제 정말 핫 뉴스 아닙니까? 이 무인기만 해도 진짜 윤석열 사형감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김태호 이놈도 잡아들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북한에서 이제 니네 이거 선생님이 잘하시는데 뭐 잡종개 키운 주인 책임이 있으니까. 잡종개 그 주인이 책임져야지. 그런 성명을 발표했죠. 유엔사가 그 당시에도 우리 좀 알아볼게. 조사했습니다 바로. 사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쟁이 멈춰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동 걸린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얘기 나와요. 어제 오늘 유엔사가 이거 우리가 조사해볼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유엔사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어제 오늘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엔사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트럼프가 지금 뭔가 북한이랑 대화를 해보려고 안 달라 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그쵸. 국민들 민심도 있고 북한도 뭐 저렇게 막 세게 나가고 이러니까 야 그 저 방 빼. 그렇죠. 이러면 되는데. 그러려면 남북 대화를 빨리 추진하면 좋죠. 그래서 북쪽이랑 대화를 해서 뭐 서로 관계가 회복되면 주한미군 나와도 되잖아요. 그럼 가세요 빨리. 이렇게 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 나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소개 좀 시켜주면 소개팅. 한번 시켜주면 안 될까? 만약에 나도 좀 같이 나가자. 정한되면 3자 해동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였죠? 누가 얘기했더라? 빅터차. 그 가을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에이펙인가요? 에이펙 회의 부산이든가요? 거기에 트럼프 와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이렇게 뭐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건 자기네 희망사항이겠죠. 걔가 주미대사 지금 하고 싶대요. 아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주한미 대사를 하고 싶대요. 걔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트럼프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네. 원래는 옛날에 트럼프 되게 싫어했다더라고요. 걔가. 싫어했죠. 뭐 그랬다가 지금 이거 저 대사하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있으니까 또 그게 긁어주는 거고. 그렇죠. 알랑알랑.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트럼프의 그런 상황을. 거를. 네. 근데 이제 그 남북 대화가 되려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먼저 좀 조치할 것은 선제 조치.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북한에서는 아예 그냥 적대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랄지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는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 훈련한 거를 보면은 한미 훈련, 한미일 훈련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다 했더라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계획된 훈련이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이 조치가 없이는 북한에서 이거는 뭐 근데 한미 훈련을 처리하는 건 한국만 결단으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못했다고 대화를 안 받진 않을 것 같고 그거는 한국의 소관을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한국의 소관 안에 있는데 적대를 계속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국가보안법이나 영토 조항 같은 거죠. 영토 조항이나 국가보안법 문제. 네, 그런 거는 미국과 상관없이 니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적대를 유지한다는 대북 적대를 하겠다는 뜻 아니냐. 따라서 대화할 이유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저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 오히려 빨리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로가 열려서 대화만 시작돼도 그러니까요. 협상에서 카드가 하나 생긴다니까요. 네네. 아주 결정적인 카드가 생깁니다. 트럼프를 흔들. 그러면은 국민 카드, 다변화 카드, 브릭스 카드로 가면 되겠네요. 브릭스 카드, 그다음 북한 카드. 야, 이 세 개나 있는데. 그렇죠. 아, 트럼프 쉽지 않겠는데요. 쓰리고입니다. 네, 쓰리고. 쓰리고. 예, 선생님 국힘당 이제 미국이 이 모양이니까 국힘당 선생님 이거 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데요. 뭐 지금 없어져가는 중이긴 한데요.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낼수록 국힘당의 몰락도 가속화됩니다. 지금 뭐 어제 그 윤상현 벌써 이제 압수수색했고요. 이 저 명태균 특검 되면은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아작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안철수가 이제 혁신위원장 하라고 해서 근데 할게 그랬는데 하자마자 또 8분 만에 철수했어요. 제가 예전에 점점 안철수가 또 철수했군요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그 대선 후보 철수했을 때 철수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철수가 빨라요. 철수 속도가 8분만 철수. 8분 만에. 시기로 어디는 뭐 14분이다, 뭐 15분이다, 20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8분 만에 철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 나갔습니다. 네. 참 안철수도 참 안 됐는데 저는 이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철수를 시키려는 의도가 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질 거예요라고 이렇게 휘어하려는 거잖아요. 쉽게 하면 국어라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친윤 세력들이 혁신위원장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먹을 거 준다 그러면 그게 먹을 만한 것인지 상한 건지 뭐 좀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아요? 받아야 되지 않아요? 또 자기 취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준다 그래서 아무나 받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워낙 이제 감투욕이나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혁신위원장 이거 구미가 당기는데 장이니까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먹어봤는데 되게 신 거예요. 막 상하고. 한마디로 실권이 없는 거죠. 뭐 자기가 그 이 2명 넣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혁신위원회 하나도 안 넣어주는. 안 넣어주고 싼 거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바지 사장이네. 바보죠. 그걸 뭐 몰랐어요? 아니 바지 사장 하려고 부른 건데 그걸 모르고 받은 게 바보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이제 화나가지고 그럼 뭐 날 바지 사장으로 치려고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저 바보가 그걸 모르고 그러면 받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당대표 나온다는 건데 당대표는 되겠냐고요. 안 되죠 또. 안 된다. 안철수는 그야말로 이번에 종쳤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일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결연히 반대하면서 탈당 하고 민주당하고 합세. 그때 뭔가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뭐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래서 뭐 이준석이 좀 놀렸죠. 안철수 화이팅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때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죠. 살아날 기회가 있었죠. 그 저놈이 정말 미친 놈은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고. 마지막 양심은 있네. 역시 그래 철수. 그런 점은 있지. 자 이게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자기가 발로 찬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안철수나 한동훈은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그냥 갖다가 그냥 네, 날린 거죠.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그래서 안철수가 자력으로 그런 걸 뚫고 나갈 만한 용감한 사람이 못 되니까 계속 어디 가서 빌붙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참. 국힘당에 남아있는 한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이제 그 쌍권, 그러니까 권영세랑 권성동 예.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쌍권이 이제 네가 나가.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 대표 욕심에 매몰돼 청산을 외친다. 네. 진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말 이거죠. 예. 바지 사장 주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친윤당으로 전락할 것 같은데요. 입이 전락했죠. 네네. 몇 면을 볼 때 더 갈수록.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 내란 특별법, 내란 특별 재판소 하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란과 연관이 됐다고 이제 재판으로 확정된 그런 당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자. 네,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해체시켜 버려야죠. 네, 해체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힘당은 이번에 3특검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 공중 분해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전 당연히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부 다 그 재판을 좀 받고요.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또 그 소비 쿠폰, 네, 국민 지원금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국힘당에 그 부산의 박수영이라고 하는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그때 부산 시민들이 우리는 박수영이 필요 없다. 네, 25만 원은 필요하다. 근데 박수영은 또 25만 원은 필요 없지만 후원금은 필요하다. 후원금 좀 다오. 진짜 이놈 진짜. 바보죠 바보.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놈은? 이게 말이에요. 일단 저는 국힘이 지금 상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했는데 탈출이 불가능한 밀실에 갇혀 있는 쥐떼 딱 그 상황이라고 봐요. 네. 이때 가장 그럼 선생님 그 전에 그 쥐떼라는 게 레밍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게 그 80년 그 광주 당시에 위컴이 했던 말이죠. 그 주한미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놈이 한국 사람들은 들쥐와 같아서 지도자가 누가 되든 잘 따라간다. 이게 혹시 국힘당을 두고 한 얘기였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거죠. 한국인 전체가 아니라 이 극우 세력 내지 국힘당이 들쥐다. 그리고 이 쥐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윤석열 이미 윤석열이 썼어요. 이 쥐약 먹은 쥐약 먹은 놈들. 네. 사람은 쥐약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약 먹었다는 뜻은 쥐란 뜻이죠. 그래서 쥐떼인데 쥐떼 어떤 행동을 할까 그랬을 때 일단 이상 행동이 나와요. 위험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위험이 아니라 이거는 탈출이 불가능하다. 탈출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해결 불가능하다. 예.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 이상 행동이 나와요. 뭐 텐트를 치고 숨는다든가 그 안에 드럼통 속에 들어간다거나. 드럼통 속에 들어간다든가 뭐 아니면 벽에다 이상한 짓 한다든가. 그래서 자멸적인 비합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이판사판이다. 박수영 같이. 그러니까 저는 안 받아. 하나 이것도 이상 행동이라고 봐요. 자기가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수부 오는 것도 반대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자살 행동이죠. 그렇죠. 부산 시민들 다 좋아하는데. 네, 그건 주진우가 지시했을 건데. 자, 어쨌든. 이게 집단 자살을 가속화하는 일단 자멸 행동이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예. 이상 행동이죠. 그런 걸 이상 행동이라 하는 거예요. 뭐 달리 그럽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쥐떼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행동이 뭐냐?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무기력에 빠져요. 자, 무기력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인간의 경우. 네네. 새로운 걸 도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거에. 그동안 하던 일만 계속해 옵니다. 하던 짓만. 왜냐면 무기력하니까. 그동안 익숙해서 했던 일 계속 반복하는 거 말고는 다른 시도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창조, 혁신 이런 건 다 이제 못 하죠. 물 건너가죠. 그래서 저는 박수영이가 그동안 하던 대로 했다고 봐요. 그동안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뻘짓? 무조건 반대. 반대의 관성. 이재명이 너 살려줄게 그러면 나 죽여 이 자식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반대.
이재명이 말하는 거 다 반대. 이재명 해수부 줄게. 해수부 반대. 반대. 그리고 해수부 뺏을게. 그럼 해수부 막 줘. 뭐 이런 무조건 반대. 습관성 반대증. 반대증. 네, 이거는 이제 습관성 반대증을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하니까. 네네네. 근데 무기력에 빠지면 그걸 변화를 못 시켜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좋은 제안을 했어. 자기들한테. 그래도 반대할 걸요? 국힘당 내란 세력 모두 사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대. 그럴 거예요. 우리 감옥에 집어넣어. 우리를 죽여줘. 막 이런. 상태가 안 좋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아니 밀실에 갇혀 있는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 그 전에 노신 그 중국의 그 문학가. 네. 그 노신의 그 수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뜨거운 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다 지금. 네. 근데 이 사실을 뜨거운 철체에서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 있다. 이 지식인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이 고통을 모르게 숨기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숨기는 게 낫냐? 아니면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냐?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제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노신은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알려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을 회피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답이 될 수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알려줬는데 애들한테 네네. 아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국힘이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철새 아까 말씀하신 예, 철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네. 나갈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그쪽으로 갈 텐데 알려줬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 예. 그때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예, 국힘이. 노신 작가가 한 얘기는 나갈 방법은 없는 거였어요. 없는데도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지혜를 가지고 모색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딱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진짜로 윤석열과 선을 긋고 간단한데요. 내란 반성하고 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 다 쳐내고 당 해산한 다음에 새롭게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야 네. 겨우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거든요. 다는 못 벗어나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네네.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이 정도면 집단적 자멸의 길로 그렇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전부 다 그 죄 지은 만큼 감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김준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그냥 엄청나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무기가 이게 우리 법에 의하면 그렇다네요. 우리한테 필요한데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를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낸 것들을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들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냈는데 그 걔네들이 조건을 걸면은 안 돌려받아도 되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그냥 준 거죠. 그냥 준 거예요. 네. 야 이게 뭐 지금 뭐 몇백억이던데. 네. 이렇게 줬으면은 우크라이나가 또 뭘 안 줬을 리 없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준 게 뭐가 있어요? 뭐 뒷구녕으로 뭘 주지 않았을까요? 윤석열한테는? 그냥 돈 있어야 주죠. 그럼 뭘 줬을라나?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받고 준 거예요. 그거. 그냥? 네. 그러면 그냥 삼부토건 때문에 한 건가 다? 그랬을 수 있고 미국이 주라 그랬던 거죠. 그때 그 포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탄도 그렇고. 사실 우리한테 공개된 건 포탄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것도 근데 이제 뭐 안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네, 정확하게. 근데 지금 이번에 김주정 의원이 밝힌 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네, 한 300억 넘는 장비. 야, 이것만 해도 이것도 사형감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럼요. 이거는 국가재산을 반역죄 아니에요? 반역죄인가? 네, 아니 예를 들면 국가를 지켜야 될 중요한 군사 장비를 그렇죠. 슬쩍 남한테 줘버렸다. 맞습니다. 반역죄 아닙니까? 그러네. 이거? 그렇게 되겠네요. 또. 반역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게 최소한. 예? 뭐라고? 반역행위. 예. 아니 북한을 지들이 도발했지 않습니까? 전쟁하려고. 네. 근데 그 북한하고 전쟁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네. 이거를 다 내보내. 그러면 뭐 이길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전쟁에서? 이길 생각이 있었죠. 그래요? 네, 다 보내고 전쟁 나면 미국 형님들이 오실 테니까. 이 정도 무기 갖고 우리가 지냐 형님이 계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만큼 완전히 또라이였다는 겁니다. 형님이 얼마나 힘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형님이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형님이 아예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쿠데타 실패한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 예. 윤석열은 비상계엄 때리고 전쟁 도발하고 하면 미국이 네. 다 오케이 할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네 맘대로 왜 비상계엄 때리고 그래 이 자식아. 무인기 왜 보냈어. 네. 물론 미국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네네. 북과의 전면전을 바라지 않는 미국 입장. 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한국이야 형님이 지켜주시겠지. 예. 있는 거 다 보내 그냥. 예.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께 보낸 거 아니냐.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지금 병사들이 뭐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뭐 무너지고 있던데 나라가 거의 뭐 병사가 거덜나서 네네. 이제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개월 전에도 뭐 이제 길거리에서 네, 젊은이들 잡아가는 거 징집 연령을 일단 계속 낮추고 있고, 낮추고 또 높이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이든이 마지막 지원하면서 한 살을 더 깎았어요. 징집 연령 하나 내려라. 아하. 왜냐하면 없으니까 병사가. 몇 살까지 가는 거죠 지금? 5, 6세까지 갔을 거예요. 와, 씨. 이러면 이거 아동 범죄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 범죄인가? 하여튼 뭐 나이를 많이 낮췄습니다. 계속 낮췄으니까. 아유, 진짜.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하루에 예. 뭐 한 16,000씩 죽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6,000. 예.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까지 몇백만이 죽었다는 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병사만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충원하기가 좀 어렵죠. 이번에 이제 사진이 좀 도는데 네. 2년 전에 이제 남녀 애인 사이에 사진을 찍은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동안에 전쟁 나갔다가 포로가 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이 사람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나마 살아 돌아왔으니. 살아 돌아왔으니까. 네. 대부분 다 지금 죽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막 진짜 얼굴이 네. 저는 이거 합성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해요. 네네. 예, 참.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 결정적인 게 지금 이제 쿠르스크. 네. 우크라이나가 이거 먹어보겠다고. 네. 살짝 뭐 미국이 다 준 거라더만요. 이게 모든 장비, 그렇습니다. 뭐 좌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가 노린 네네. 마지막 일격이었다랄까요? 회심의 일격? 완전히 총 최후의 작전? 최후의 작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전세가 안 좋으니까 네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대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지겠는데 그러면 한 방에 이거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없을까? 네네. 그래서 짠 작전이 쿠르스크. 쿠르스크 점령전입니다. 네. 공격전. 그래서 미국이 지원하는 병력, 네네. 병력까지는 지원 안 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하는 장비 그다음에 정보전 체계, 뭐 그다음에 군사 교관, 뭐 등등등 네네. 걸 준비하고 서방도 다 이제 보내고 용병 형태로 군인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서방 군대가 네. 유럽 나라들이 용병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예병들을 꾸린 겁니다. 네네네. 최정예병. 그 최정예병을 꾸려서 전격적으로 쿠르스크를 침공한 거죠. 뭐 사실 처음에는 뭐 거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2달 동안은 막 밀고 들어갔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보통 그 자원병들, 네네. 월급 받고 하는 자원병들을 투입하지 징집병들을 투입하지 않아요. 예. 징집병들은 그 방어 임무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전, 특수작전에는 네. 징집병들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방어전에만 동원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쿠르스크에 배치한 군대는 징집병들이에요. 전투력이 별로 없고 경험이 짧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실전 경험이 없고 좀 약한 군대죠. 강한 군대는 이미 다른 데서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돈바스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 쪽은 쿠르스크를 치면 이거 무너지는 건 당연하니까.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정예병을 빼지 않겠냐. 예. 여기저기 있었던 정예병을 맞아요. 빼서 돈바스를 빼서 이쪽으로 쿠르스크로 하고 배치하지 않겠냐. 네네. 그러면 전선이 무너지면서 자기네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밀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계획을 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협상할 때 좀 이제 네. 러시아 영토 얻었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돈바스 땅을 뺏는다랄지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야 쿠르스크 우리가 먹었으니까 돈바스 내놔. 예. 물물 교환해. 예.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또는 뭐 자포로제 원전 무슨 거기 원전이 있다 그래요. 원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자포로제. 장악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포로자는 그 남쪽이 있거든요. 네. 서남쪽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쿠르스크 쪽에 쿠르스크를 치고 아닌데? 아니 무슨 원전이 있대요. 그쪽에 원전이 있다고요. 네. 쿠르스크 쪽에. 그거를 장악해서 다른 얘기군요. 뭐 네네.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 짠 아주 네네. 뭐 시대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상 최고의 작전, 회심의 일격, 예. 진주만 기습 공격 같은 뭐 그런 걸 뜬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네네네. 왜냐하면 서방이나 미국이 바라는 대로 정예병들을 전선에서 빼서 이쪽으로 갖다 돌린다. 예. 그럼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전반적인 전쟁의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쿠르스크에 점령한 사람들을 몰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역량상 차이가 너무 커서. 실제로 정예병들이긴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가 달 동안 엄청나게 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무기나 장비가 아주 우수했다 그래요. 그 개활지인데 거기가 주로 전투하는 곳이. 네네. 개활지에서 러시아 군대가 조금만 보이면 드론이 정찰하고 있다가 바로 드론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드론 전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러시아가 몰아내지 못하고 네네네. 계속 교착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쿠르스크 문제가 심각해지자 네네. 결국 이제 북한군이 들어갑니다. 네. 파병이 되죠. 근데 그 북한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요청한 게 아니라 네. 북한이 보고 스스로 보내겠다고. 보내겠다라고 러시아에 타진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걸 봐도 네네. 그래 나와요. 노동당 그 결정선가 거기서도 그런 게 나와요. 예. 정황을 보고 보내주겠다고 얘기해서 파병하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강력한 요청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했겠죠. 상황을. 예. 지금 이런 전반적인 전선 상황이다. 예. 좀 어렵다. 쿠르스크 때문에 상당히 작전에 지금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쇼이구가 북에 갔을 때 세계 최강의 군대니 뭐니 한 말이 이게 저에게 왜 했을까? 러시아가 자기네가 세계 최강의 그때는 파병 전인데요. 전이죠. 자기네가 세계 최강이라고 보는 나라가 맞아요. 그 말이 의아했어요. 북한군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 나라 군대가 세계 최강이네 이 말은 사실 그쵸.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좀 자기 나라를 깎아내리는 거니까 강대국으로선 거의 하지 않는 그렇죠. 말이죠. 의아했거든요. 그 말이 그때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탁 띄워주고 날짜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쿠르스크 전투 이후였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쇼이구 그 발언이. 그래서 북쪽에서 어쨌든 그런 암시를 줘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 칭찬을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보낸다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예. 러시아 입장에선. 네네. 실제로 북한군이 가서 그 러시아 군대가 수행하지 못했던 그 징집병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고난이도의 전투들을 다 수행해서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정예 병력을 거의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뭐 뉴욕 타임즈랄지 그런 언론들에 소개된 걸 보면은 북한군이 이 전투력이 엄청났다고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북한군에 대한 언론 기사가 처음에는 뭐 당나라 군대다. 아니 포로 잡힌 애들 걔네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탱크 뒤에 쫓아다니다가 얼떨떨하게 죽고 막 깔려 죽고 뭐 어버라다 애들이. 그런 기사가 한참 나왔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 그 포로들도 다 조작이고. 네, 조작이고. 언제부터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냐면 그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북한군이 투여됐는데 와그너 그룹 러시아가 자랑했던 와그너 그룹에 비하면 아이와 대학생 차이다. 어른 차이다. 그 바그너 그룹도 완전히 고용병이고 잘 싸우는 대죠. 전투 그 어디였더라? 어디 그 해방하는데 바흐무트 때 맞아. 그러니까 쉽게 굳은 일 도맡아 했던. 맞아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일 싸움 잘하는 부대예요. 제일 잘 싸우는 부대였죠. 근데 그런 부대를 아이다고. 애다. 북한군에 비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다. 그때 진짜죠. 그 뒤로 나오는 평가들이 똑같아요. 그게 이제 12월, 1월 이렇더만요. 기사들이. 전투력이 엄청 강하다. 규율이 잘 잡혀 있다. 뭐 등등등 물러서지 않는다 등등의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중요한 요소를 점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예병을 거의 섬멸하다시피 소탕을 해가지고 예. 러시아 정예 부대가 완전히 거기서 괴멸돼요. 우크라이나 정예 부대가 괴멸. 우크라이나 정예 부대가 괴멸되죠. 쿠르스크에서 괴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지금 완전히 기울었어요. 판이.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네, 이제는 뭐 반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뭐 수도까지도 계속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언론이 아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루지도 않고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무기는 못 보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다 또 보내 그런 얘기도 그랬습니까? 또 했는데 또 내일 또 안 보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나토에 결국은 저 젤렌스키 양복 입고 갔더만요. 미국 갔는데 양복 너 안 입고 왔냐? 혼났죠. 전 세계 면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양복 입고 갔는데도 무기는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과는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은 줄 무기도 없어요. 줄 무기가 없다. 미국이 무기가 없는데 뭐 우크라이나 챙겨줄 여력이 있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게 브릭스가 지금 회의를 지금 하고 있던데 브릭스 선생님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뭐 0% 1% 이렇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0.4% 뭐 이렇고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다 1%입니다. 그러니까 1%는 사실상 성장을 안 한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릭스는 평균이 4%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면 중국 경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중국 5%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이제 야 미국 편이지 우리는 그러다가 러시아 석유 내가 좀 살까? 인도가 6.5%더라고요. 사실 이게 인도처럼 해야 되는데요. 네. 정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러시아랑 미국이랑 다 손잡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브릭스가 이렇게 쭉 뜨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브릭스랑 좀 관계를 좀 맺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브릭스와 관계를 맺으려면 브릭스를 주도하는 국가들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죠. 브릭스를 주도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브릭스라는 단어 자체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뭐 또 하나가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브릭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브릭스와 연결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랑 가까운 나라들은 다 망해가고요. 안 좋아요. 미국이랑 먼 나라들이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좀 잘 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싸대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윤석열 구속 소식 기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